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2주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했던 김만배 씨가 퇴원을 했다가 다른 병원을 찾았는데요. 들어갈 때는 들것에 실려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두 발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대응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자,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한 대가 넘어오면 두 대를 보내라. 강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무기 개발 대전 국방연을 방문하는데요.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서 이례적으로 이 일정을 미리 공개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수비는 강한 공격이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져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이재명 방탄 예고편. 어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재명 방탄 예고편이라는 기사들이 오늘 아침에 우후죽순 쏟아졌습니다. 자, 본회의에서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명 이렇게 해서 부결됐다는 보도가 어제 오후에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돈을 주고 받는 녹취도 있다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결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비한 어떤 행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세 번째 신문입니다. 문정부 때 보조금 잔치를 벌였다. 보조금에 대한 어떤 강공 분위기도 많이 감지가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잔치 매년 4천억씩 급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에 3조 5,600억 정도 지원되던 이 보조금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말기에는 5조 4,500억 원으로 증가했다. 2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보도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 사용돼서 적발된 건수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153건에 그쳤고 34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걷어들인 수익이.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임과 지방정부의 방기 그리고 포퓰리즘으로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서울의 반값 아파트가 첫 선을 보입니다. 어디에 생기냐면 고덕 강일의 첫 선을 보이는데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경우에 3억 5,500만 원 정도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게 바로 반값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땅값과 건물값이 함께 포함이 되는데 이 경우는 땅값은 배제하고 건물값만 쳐서 반값으로 아파트 가격을 낮췄다. 그래서 그걸 500세대 고덕 강일의 첫 선을 보이겠다. 토지 임대료 월 40만 원으로 추산되고 법 개정을 추진해서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고 내년 초에 청약 접수를 받고 2027년에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신통방통은 대장동 키맨 김만배 씨의 수상한 행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2주 전에 극단적 선택 시도했죠. 4주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재판까지 미룬 상태인데, 그런데 김 씨가 멀쩡히 걸어다니는 모습을 저희 TV조선이 잡아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선배님, 혹시 건강 괜찮으십니까? 건강 괜찮으십니까? 몸 상태 지금 어떠십니까? 병원에 실려갔던 사람이 2시간 만에 멀쩡한 사람처럼 걸어 나오고 심지어 살짝 뛰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화면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들것에 실려갔다가 2시간 만에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지난 27일 밤 11시 30분 구급차에 실려서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처음 포착이 됐고 2시간 뒤에 새벽 1시 20분쯤 이렇게 멀쩡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저희 TV조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 이게 재판을 연기할 만큼 위중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윤석 대변인? 참 우리나라 의료 수준 대단합니다. 저렇게 위중한 분이 2시간 만에 그냥 펄펄 날 정도로 네. 사람을 회복시켜서 내보냈네요. 저게 개그도 아니고 저분 참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말들 뭐 거짓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네. 사정도 있고 이렇게 봤는데 저런 모습 보면 저분 뭘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분의 입에 모든 수사나 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재판까지 연기하고 자해도 결국은 보면 위장으로 한 거 아니냐. 또 부인까지 동원한 거 아니겠어요? 폐 기능이 손상돼서 위험하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재판 빨리 열어야죠. 저런 분 저런 식으로 사법 체계를 이렇게 망치는 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지적했던 쇼 아니냐 했던 부분이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종국 평론가님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극단적 선택이 한 지 2주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금 행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극단적 선택마저도 일종의 어떤 쇼 아니냐, 쇼라기보단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그 전날 자신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체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날 새벽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벌써 2주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아니하고 다시 2주 동안 재판이 계속 총 4주가 열리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검찰의 호흡을 뺏겠다. 즉 계속 불리한 그런 그 증언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나요? 못 나오죠. 왜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까. 네. 지금은 재판에서의 증언이 계속 자신한테 불리한 것들이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2주 동안 지금 시간을 벌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체포된 두 사람이 모든 재산을 은닉했던 사람들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사실상 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쇼를 벌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장미 변호사님, 네. 이게 이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때 우리 다 알지만 그 최 씨라든지 이 씨가 은닉 재산을 네, 들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적 네. 타이블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추가로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을까요? 일단 이 시점을 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해 시도를 했다라는 네. 데서로부터 좀 시간은 경과한 시점에 이 영상이 포착이 된 것으로 보이고 아마 여러 포석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그 두 측근들 이 돈과 관련해서 은닉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는 굉장히 오랜 기간 친분을 나눴던 사람들은 이미 구속 수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한 뭔가의 은닉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재판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위중한 상황, 중앙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점을 좀 계속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재판부에. 네. 근데 이 영상을 아마 검찰 측에서도 더 이상은 재판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증거 자료를 낼 거고 변호인 그리고 이 김만배 씨 측에는 입장을 물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렇다면 지금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홀딩됐던 그냥 네. 보류가 됐던 재판은 다시 이제 재개되고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김진진 변호사, 보통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가 어떤 걸 노리고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형사 재판에서 재판 일정을 계속 연기한다. 이 부분은 사실 뭐 피고인이죠. 재판에서는 피고인인데 자기가 이제 충분히 변론할 수 있고 자신이 있으면 오히려 뭐 재판 일정을 연기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판부에 나가서 오히려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이지만 소명할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네. 피고인이 뭐 증인 신청을 하든지 뭘 해도 단순히 이제 검사의 어떤 논리에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재판이라는 건 굉장히 중립적인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충분히 피고인에게도 어떤 진술권, 어떤 방어권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판 일정을 이제 오히려 더 땡겨야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이제 가짜로 거의 이제 뭐 거의 사기 비슷하게 이런 본인의 어떤 신병을 위장하면서까지 재판을 미뤄왔다. 이거는 상당히 어떤 증거인멸이나 또 추후 나중에 뭐 심하면 도주 우려나 여러 가지로 본인의 죄를 이제 어떻게 좀
가려보려는 이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단순히 재판이 앞당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재구속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지난 11월에 이제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그 연장을 불허하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으면 하지만 당연히 구속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달았는데 그 구속 이제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인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보면 거의 뭐 기적 아니면 사기다 둘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 네. 이렇게 본인의 이런 어떤 병세까지 어떤 감춰가면서 이렇게 그 진술의 신빙성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주장들을 계속해서 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건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 해서 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박성준 의원께서는 이 김만배 씨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장영미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시점이 지난 12월 14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저 사진이 포착된 것은 영상이 포착된 것은 어제니까 어제죠. 네. 어제. 네, 그러니까 한 27일, 2주 28일. 정도 네. 지난 거니까 몸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됐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좀 저런 의도는 뭘까 하면 어쨌든 재판에서 자기 나름의 계산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김만배 씨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4주 전치 4주였나요 그 당시 극단적 선택한 이후에 뭐 전체 사주가 나왔던 건 사주가 아니고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이상의 4주 정도 이제 치료 어떤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필요하다 본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뭐 한 했었죠. 4주 정도 자기 나름의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렇게 움직인다는 걸 보면 그렇게 좀 해석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김만배 씨는 이 저희 TV조선의 영상 포착으로 인해서 재판에서 다소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끔 하는데 황당한 일입니다. 실려 들어갔던 김만배 씨가 저렇게 멀쩡히 걸어 나오고 심지어 살짝 뛰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김만배 씨의 그런 진술들까지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3차례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을 언급했던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관련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김만배 씨가 내 카드면 윤석열 죽는다는 발언을 정영학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뻥카였다는 겁니다. 왜냐? 세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지난 2월 문정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고 당시 민주당은 이 발언을 대선 토론에서 활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는 윤석열에게 영장이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두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발언이 나온 게 지난 2월 21일이었습니다. 근데 검찰의 조사는 그보다 더 전에 있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신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이재명 대표의 지난 2월 말 TV 토론 녹취 내용 공개를 했는데 누구를 의심해야 하나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뻥카가 있었다는 거고 한 법조인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대선 직전에 윤석열이 김만배에게 약점 잡혔다는 주장을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채널과 이 대표가 확산시켰고 문재인 정부 검찰은 이를 알고도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지 않고 이를 방조한 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시에 박범계 장관이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국회의원이잖아요. 민주당 의원이고요. 장관은 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없지만 네. 아까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 관련해서는 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죠. 그런데 당연히 수사와 관련돼서 보고를 받았을 테고 보고를 받을 위치에 있고 상황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대선에 아마 정무적 판단을 했겠죠. 내가 이것을 이야기해서 굳이 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테고요. 그래서 이용을 했을 텐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지금 김만배 씨의 발언을 두고 사실 저는 양쪽에서 다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선거에 활용한 건 맞아요. 이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발언 내 카드면 죽는다라는 발언, 또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있었죠. 이재명 게이트가 터지면 우린 모두 다 죽어. 이건 다 이재명 게이트야.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이 발언을 두고 사실 대대적인 그런 이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검찰의 태도입니다. 저는 검찰과 박범계 장관이 정확하게 자신들이 보고를 받고 있다면 양쪽 다 자제를 시킬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은만 치우쳐서 사실상 그런 어떤 선거에 개입을 한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녹취록에서 이렇게 재판 과정이나 이렇게 녹취록을 까고 그 녹취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자기의 의도된 마음이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기 때문에 녹취록을 증거 자료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의왕 녹취록에 당시 김만배가 내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죄 많은 사람이야, 뭐 이런 용어를 썼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김만배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저렇게 이제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뻥카 쳤다. 이건 뭐냐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도가 또 있는 거거든요. 계산이 뭐냐면 어떤 발언에 있어서 계산이 있거나 의도가 있느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검찰 조사에서 자기가 유리한 생각을 갖고 뭔가 의도된 발언을 하는 거와 녹취록에서 자기의 그냥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게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김만배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유동규라든가 남욱이라든가 정혁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볼 때 그들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인연을 통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우연히 만나서 인연이 됐고 필연적으로 그들 간의 관계가 있다. 지금 관계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악연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사이가. 그 악연 관계에서 나온 발언인데 그 전에는 좋은 인연 관계에서 나왔던 발언과 지금은 서로 악연이 돼서 서로 죽여야 되는 사이에서 나온 발언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발언은 최근에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나온 발언이 아니라 지난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정부를 떠나서 검찰 조사에서 받으면서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김만배는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발언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러니까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냥 정의와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을 토로하는 거와 털어놓는 거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윤석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녹취록의 신빙성, 뭐 속을 내보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녹취되는 것을 알고 뭐 얘기하는 거. 또 김만배 얘기했듯이 자기가 좀 세 보이려고 일부러 과시하는 거 여러 개가 섞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가 결국은 사실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김만배, 뭐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 복잡한데요. 결국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검찰 조서 그리고 기소장, 공소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거의 그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부합한다고 보고 그래서 나온 게 저거 아니겠습니까? 김만배가 결국은 자기 과시용으로 거짓말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선거 때 얼마나 많이 윤석열 후보를 괴롭혔느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가 들것에 실려갔다가 지금 정상적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 저희가 포착한 그 단독 영상을 보여드렸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진술도 신빙성을 잃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본인이 세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도 최근에 다시 드러났습니다.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열릴지 그리고 김만배 씨가 진술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강했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국회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린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수사 아닙니다. 사람 잡는 수사입니다. 가 101표, 부 161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들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너무 과하다. 그건 내려놓게 해야 된다는 제 입장이고요. 아니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21대) 국회 들어서 첫 체포 동의안의 부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방탄 정당이라는 비난에 지금 휩싸여 있는 민주당인데요. 신문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한동훈 결정적 증거 있다라고 방금 전에 조금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그 직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노웅래 방탄을 자처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로 민주당은 방탄당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 3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상황에서 첫 부결 사례를 만들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어제 얘기했는데 짧게 앞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증거,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길고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밖에도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 라고 돈을 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 메시지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웅래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 수첩도 있으며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저 한 장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부결됐는데 노웅래 의원의 반박도 어젠 있었습니다. 노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몰래 두고 간 돈 행정비서가 킥서비스로 보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징역까지 있고 돌려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제가 돈을 받은 것처럼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 아닙니다. 사람 잡는 수사입니다. 체포 동의안 표결에 붙여지기 전에 사실 많은 언론들이 이걸 부결시킨다면 언젠간 날아올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대비했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꽤나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을 민주당도 알고 계셨을 텐데 어쨌든 부결이 됐습니다. 어떤 판단에서 부결시킨 겁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볼 때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제 과도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노웅래 의원 건과 관련해서 노웅래 의원의 충분한 어떤 방어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체포동의안이 왔을 경우에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노웅래 의원의 입장을 듣고 네.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부결을 하게 된 것이죠. 김진진 변호사는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뭐 이제 영장이 청구돼서 신병이 확보가 된다고 해서 어떤 뭐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당연히 뭐 구속된 피의자라고 해도 우리 법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방어권, 뭐 변호인이 참여한다든지, 뭐 진술을 거부한다든지 모든 방어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방어권 문제하고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기존에 뭐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 3번 다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 상황이고 특히 이제 과거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또
약간 뭐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돼서 좀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어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갖고 구속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전 예행 연습 차원에서 아마 전체적인 어떤 총의를 우리가 어떻게 뭉칠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방어권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건 좀 다시 좀 김지진 변호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웅래 의원 건과 이재명 당대표 건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다. 왜 그러냐면 노웅래 의원에 대한 노웅래 의원 입장을 듣고 의원들의 판단이고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부결을 시킨 것이지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의 건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해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전혀 다른 문제인 거고요. 또 하나는 어제 이제 저도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쭉 지켜봤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는 검사인 줄 알았어요. 검사로 나와서 피의 사실 관련된 내용들을 다 얘기하고 이미 언론에 노웅래 의원 관련된 부분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새로운 사실이냐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죄가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규정지어 짓고 아니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또 하나가 뭐냐면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진영 논리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진영에 대한 대변자로서의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었다 어제. 그것을 볼 때 객관적으로 있어야 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검사의 모습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는 발언이 과연 타당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뭐 혐의를 적시했다 그러는데 그 원래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 장관도 했었고 박범계 장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얘기를 마치 한동훈 장관이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것처럼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혐의를 얘기해야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진영 논리 얘기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저게 부결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또 박홍구 원내대표 얘기 듣고는 야, 이 국회의를 감정에 따라 저렇게 처리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저 체포동의안은요.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의원 개개인을 뭐 인신구속의 뭐 위험에서 꼭 빼고자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네. 그런 의도가 큰데 지금 보면 노웅래 의원의 혐의는 뇌물입니다. 뇌물.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독립운동하다 저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뭔가 결백을 호소하고 한동훈 장관을 몰아붙이고 하는 걸 보면 상당히 구차하다. 아쉬운 건 저 체포동의안이 왜 기명투표가 아니고 무기명투표로 돼 있는지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명투표를 해서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이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검사인 줄 알았다 이런 박성준 의원의 의견도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 나선 것은 사실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그전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 위해서 어떤 설명들을 하는 모습들은 과거에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모습 보겠습니다. 정정순 의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하여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뭐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던 적이 꽤나 많습니다. 불체포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말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거 이 대표의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보고 방탄국회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의원들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너무 과하다. 특권 내려놓게 해야 된다는 제 입장이고요. 저는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생각이 사실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이재명이 분명히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국회의원, 정치인의 특권 내려놓자고 계속했는데 반대하는 거 아니죠? 당연하죠. 100% 찬성하고요. 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라니까요. 저희 100% 찬성할 테니까. 찬성한다. 빈총 겨누는데 방탄이 왜 필요합니까? 자, 저렇게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입니다. 장효 변호사님. 네. 본인도 저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런 소신을 갖고 있는 당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인데
노웅래 의원도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난 죄가 없는데 빈총으로 쏘는데 뭐가 무섭냐? 불체포 특권 활용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환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회기를 벗어나서 한다면 본인이 또 출석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이게 부결 가결 이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을 그럼요. 정도로 네.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노웅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었겠죠. 부결시켰을 때 이게 뭐 손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빌미를 줬다. 전직 장관들이 나와서 이야기했을 때 본회의와 관련한 규정을 보더라도 혐의와 관련해서 취지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스럭거리는 돈을 주고받는 소리가 있다. 그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다? 이거는 피의 사실을 사실상 공표한 겁니다. 이 노웅래 의원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본회의 투표 하루 앞두고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마치 보여주기식 아니냐, 국회에 대해서 검찰이 보내는 신호 아니냐라고 굉장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련의 맥락이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동훈 장관 적절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그렇다면 나중에 혹시 모를 다가올 수도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때 한동훈 법무장관이 또 설명을 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지금과 똑같이 민주당이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역시 저는 좀 미리 그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진짜 회기 중에, 그러니까 회기 중에 이렇게 그 불체포 특권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한동훈 장관이 또 체포 동의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고요. 거기에 대한 논리를 미리 이야기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한동훈 장관은 어차피 어떠한 법무장관이라도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엄중한 사건이다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또 국회에 나와서. 그렇다면 어떠어떠한 사안이다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체포 동의안을 이끌어내는 게 법무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할 일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막 뒤에서 고함이 나오고 장관이 이걸 얘기하는데 고함을 지를 상황인가도 생각이 들고요. 뭐 상대당 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어떤 의도가 미리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네네네. 의도 뭐 이런 말씀하시고 무슨 만약에 어떻게 체포동의안을 왜 가정에서 얘기를 합니까? 검찰의 지금 수사가 검사 60명, 수사관 몇백 명 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김만배 얘기할 때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얘기한 것처럼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유동규라든가 남욱이라든가 김만배 그들 간의 관계에서 스스로 부정하면서 대장동과 관련된 뭐가 있습니까? 정황 증거만 진술만 있지 뭐 증거가 나왔습니까? 그러다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성남 FC 사건으로 검사가 뚝 어느 날 갑자기 뚝 넘어가고 이런 상태로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으로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검찰의 수사가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죄가 있는 양 체포동의안이 발의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의혹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죠. 너무 많아서 그래요. 뭐 셀 수가 없잖아요.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을 발동할 만한 그런 여지가 많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꼭 이게 가정에 의한다. 이게 가정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 직후에 자리를 떴습니다. 뭔가 자리를 뜨면서 이번 사안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뼈 있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한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대표하시는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 범죄 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결되고 난 이후에 여야의 반응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국회가 민주당의 제19 감싸기를 더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 연습이라도 한 모양입니다. 진영 논리라든가 이익 계산이라든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물론 뭐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의원들 입장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자신의 그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낸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자, 불체포 특권 활용해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김진진 변호사님, 이러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검찰이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부결이 됐지만 어쨌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근거는 검찰이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이 사안을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 상당히 어떤 사건을 좀 이렇게 무마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원칙대로 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이게 또 정치적으로 판단이 돼서 또 부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기보다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비판을 받게 될 것 같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칙대로 청구하고 또 이게 상황이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원칙대로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김의겸 의원과 다시 한번 충돌을 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충돌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수당이 힘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을 이렇게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과 얼굴 하나 공개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좌표를 찍는 것은 검찰입니다. 무슨 좌표 찍기다, 조리돌림이다, 더 과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게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다 주질 않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의 인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5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검사를 또다시 220명이나 증원을 한다. 이게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아까 명단을 잘 못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150명 명단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다가 그렇게 좌표 찍듯이 공개하고 계시겠죠. 자, 증언 문제 때문에 또 충돌을 두 사람이 했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정말? 참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한동훈 장관만 나오면은 자꾸만 이거 김의겸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좌표 찍기 관련한 얘기 먼저 해보면 이 국민들이 수사하는 검사를 굳이 뭐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뭐 알 권리라고 얘기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개인에 대해서 검사 또는 수사관의 어떤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수사를 결론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이게 조금 과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런 게 자꾸만 심해지면요. 남미나 뭐 이탈리아 이런 유럽 국가에서 보면 검사나 판사가 위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까지 사회 분위기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또 뭐 자료를 안 준다고 하는데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스토킹하듯이 하는 거 이거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시니까 좀 논리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의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은 본인의 어떤 업무와 성명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그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이름으로 하는지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검찰이 누가 어떤 수사를 하는지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고 또 반대로 이게 정치적 의도는 분명히 저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뭐 이성윤 사단이다, 뭐다 해서 검사 이름들을 다 공개했던 게 또 보수 진영이었습니다. 이게 돌고 도는 부분이 있지만 법적 근거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정보공개법에 따라 하는 그 직무의 범위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특정 사건에 이제 관여하고 있는 검사를 공개한 거고 우리가 흔히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뭐 어떤 부에 소속이 돼 있다. 요 정도는 다 공개가 돼 있죠. 예를 들어 뭐 검찰이면 뭐 반부패 수사부에 소속된 검사 누구 요 정도까지는 당연히 실명이 공개가 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특정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어떤 검사가 누군지 이거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것까지는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공개하라는 게 관련 법령의 규정입니다. 그게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가 직무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과거에 그 뭐 무슨 수사할 때 검사들 다 나왔죠. 언론에서도 나왔고 그 언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수사는 누가 하고 누가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 법조계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누가 수사를 했고 무죄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조작 사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조작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 조작 사건 했던 사람들 다 진급해 있어요. 검사장도 되고 막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됐어요. 그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다면 그 무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조계에서 그 책임에 대한 소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재판에 대한 것들도 다 나와야 되고 변호사들도 사실 누가 됐는지에 대한 것들도 다 나와야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하게 정보 공개 차원에서 해주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조작 사건 했는데도 진급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공개했던 건지 아니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누가 이 수사에 대해서 무슨 부장이 수사했다라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 다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검사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무슨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정보가 공개된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선에서 만약에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본다면 그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어떤 정당이 특정한 어떤 의도와 관련된 그런 정보를 공개했을 때, 신상을 공개했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질 상황들은 이렇습니다. 좌표 찍기, 자신의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검사들과 검사들의 가족을 탁탁 털어서 공개를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들은 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거리를 두거나 혹은 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압력으로 느끼게끔 만드는 의도가 아니라면 사실상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이건 알 권리야라고 그냥 놔두는 것, 이건 사실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 그러니까 사법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그러니까 돌든 자 무조건 가서 때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단순히 그렇게 미화시킬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검사들의 어떤 그런 이 가족들이라든지 검사들이 이렇게 좌표를 찍지 않게끔 하는 장치까지 마련한 다음에 공개를 해라.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공개하는 거는 당연하다. 이런 태도는 공격하라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호남, 광주 지역을 투어했습니다. 자, 어제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독재 규탄한다. 내 편은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탈탈 털어보다가 없으면은 뭔지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 이게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10수년 동안 탈탈 털렸습니다. 안 털린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죽으면 끝입니까? 또 다른 이재명이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할 때입니다. 다시 지키러 나갈 때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도 그 신문은 보도를 저희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날짜를 놓고 서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서면 조사가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서면 조사는 안 된다. 무조건 나와라 라는 입장이고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9일 이후에 아마 출석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날짜를 특정해서 출석해달라. 서면 조사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출석해야 한다면 다음 달 둘째 주가 어떤가? 변호사 선임 완료했다. 이재명 대표 측도 안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서로 묘하게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 조사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라서 검찰이 요청하는 날짜에 이재명 대표가 나가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출석하시리라고 봐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더 이상 서면 조사 등등으로 이렇게 미루거나 안 나갈 명분이 없고 또 본인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네. 출석하리라고 보는데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참 그렇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온 당력을 쏟아서 경청 투어한다고 광주를 갔는데 언론에서도 경청 관련한 얘기보다는 본인 사법 리스크 방어하는 것만 보도하지 않습니까? 당력이 글로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 민주당 전체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손해다. 본인의 리스크는 본인이 지고 그리고 당은 당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당대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 첨언합니다. 어떻습니까? 12일 나가고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원하겠죠. 그걸 원하는 거겠죠. 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고요.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작용과 반작용의 원칙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수사정국 아니에요?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거의 8개월 된 동안 수사만 했잖아요. 국정 운영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늘 뻥뻥 뚫리고 방공망 뻥뻥 뚫리고 안보 정권이라고 하는데 안보도 다 무너지고 경제 지금 무너지고 있고 뭐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하나하는 게 수사밖에 없잖아요. 그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제거시키고 결국 민주당 붕괴시켜서 다음 총선 승리하겠다. 이 전략 아니에요? 그대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민주당 의원들도 다 알기 때문에 단일 대우로 서는 것이죠. 이 위기 극복을 넘어가야 된다. 검찰의 편파 수사와 기획된 수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다 감지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신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자기 측근들이 돈을 받은 정황이 있고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나는 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1원 한 푼, 사탕 하나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7년 전 본인이 썼던 그 논문에는 혜택을 줘도 내가 받은 거 없더라도 혜택만 제공을 해도 내 권한으로 혜택만 제공을 해도 그건 부패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대표는 논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당선이나 재선을 목표로 선거 자금을 조정하거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정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이익 혹은 혜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다 부정부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윤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이 기사에서 이게 맞고 지금은 또 이게 아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잖아요. 이 기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양립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종전에 쓴 논문에서는 이게 어떤 제3자 뇌물 공여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부분, 설사 혜택이 같다면 그 부분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어떤 공직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로서 좀 엄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학적인 논문 성격이 있고요. 제3자 뇌물 공여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가성 그리고 어떤 금전관계가 오가야 되고 제3자가 최종적인 수익 쳐야 되는데 최소한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를 법원이 들여다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익을 이 과정 중에 얻었는가? 검찰에 언론이 물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얻은 이익이 무엇인가? 정치적 이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뜬구름 잡는 어떤 이득으로는 이 공소유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논문을 보면 논문을 네. 다 읽어봤습니다. 논문에 제3자 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셨더만요. 이 논문의 어떤 의도는 이겁니다. 중앙 정치의 부정부패는 사실상 견제하는 그런 그 장치가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의 그 부정부패는 견제하는 요인이 없어서 네. 주민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통제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논문의 취지예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여러 가지 부정부패 유형을 지금 소개하면서 제3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행위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지위를 우남용하는 일체의 행위가 부정부패다라고 명시를 그게 했거든요. 제3자 뇌물에 해당된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논문에 썼던 본인이 거죠. 논문에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지금 성남 FC와 관련된 아주 적확한 논문에 명시돼 있는 적확한 해석이라고 일치된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모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의 목표가 뭡니까? 국립인복이잖아요. 나라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복되게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나은 삶을 더 나아가게 했을 때 아닌 거였어요. 그럼 행정의 목표라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행정의 목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딱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취하거나 이걸 편익을 도모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행정의 목표가 국민의 이익, 시민의 이익에 돌아가는 행정의 목표라고 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근데 예. 의도나 김재희 변호사님, 의도나 어떤 취지는 선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부정이 있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 FC나 내가 이득을 본 건 없다. 단지 이제 시민은 우리 뭐 서울시, 성남시죠. 성남시 또 나와서 뭐 경기도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근데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단순히 선한 의도가 있다. 요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이익을 받는지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게 돼 있거든요. 단순히 뭐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렇게 어느 정도 언론 플레이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저 방어권 내용이 검찰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했다. 그렇게 할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도 현재 지금 공소를 제기하고 또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충분히 어떤 구체적인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계속 진행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선한 의도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어떤 개인적인 이익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검찰 소환도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가서 어떤 얘기 할지 뭐 그 목소리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검찰 소환이 이렇게 임박해 오면서 당내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비명계를 중심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비명계 중에서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이원욱 의원들의 입에서는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요. 방안의 코끼리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 너무 무거워서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방안의 코끼리이고 민주당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끓으려면 임계점이 돼야지 100도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계속해서 이 사법 리스크 문제 때문에 당이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도는 곤두박질 치고 뭐 이러고 있다. 이게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됐을 때 이제 끌어오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은 아마도 전혀 다른 국면이 민주당 내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당 요구? 그렇죠. 대통령마저도 탈당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런 요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자, 그리고 최근 이제 곧 있으면 내년 며칠 있으면 이제 2023년이고 1월 말에 설이 있습니다. 구정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의원들에게 구정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걸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택 주소와 우편 번호를 알려달라. 회관에서 선물을 받으면 신선식품일 경우에 이게 음식이 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자택으로 보내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면 자택 주소를 외부에 알리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로서는 혹시나 오해를 살까, 무슨 오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해를 살까 봐서 주소를 알려주는 걸 꺼려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박선진 뭐 저게 뉴스가 돼요 지금 갑자기. 아니 원래 설 선물 당대표가 다 의원들한테 보내요. 네네. 그리고 주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택 주소 다 나와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의원실을 보내거나 자택 주소를 받거나 그 선택적 사안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받으면 집으로 보내겠다 그런 뜻인데 모르게 저게 뭐가 의혹이 있거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계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관계자라는 게. 아니 저도 방송국 출신이지만 네. 관계자 발언이라는 게 수백 명, 수천 명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설 선물 네. 다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의원들한테 다 선물 보냅니다. 선물 보내면 주소로 보낼 건지 의원실로 보낼 건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뭘 자꾸 이렇게 꽂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심플하게 보세요. 선물 보내는구나. 그러면 네. 집으로 보내는구나. 아니 당대표가 의원들에게 굴비서 집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박성준 의원의 설명을 충분히 제가 들었고 뭐 이런 분위기는 뭐 있긴 있겠죠.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의견이라고 지금 박성준 의원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설 명절이 다가오면 뭐 선물을 보내고 주고받고 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런 해프닝도 좀 있고 최근에 이런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또 이런 얘기가 또 와전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자, 분위기 좀 바꿔서 사건 사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숨긴 그 30대 남성, 함께 살았던 전 연인까지 살해했다고 본인이 자백했습니다. 그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 남성이 어제 결국 구속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향하는 남성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한 거 인정하십니까? 네, 돈을 노리고 범죄 저지른 거 맞습니까? 저쪽이요. 추가 범행 사실 있나요? 피해자 돈 노리고 범죄하신 거 맞습니까? 피해자 돈 어디다 쓰셨나요?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자,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근데 오늘 경찰이 신상공개위를 열고 이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할까 말까 이걸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혐의라면, 죄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신상공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겠죠. 경찰청의 신상공개 지침이란 게 있습니다. 일단 강력범죄여야 되고 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또 하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되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집에서 타인의 것들로 추정되는 여러 물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죄 가능성이 매우 열려있는 상황에서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이 범행과 관련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얼굴과 그 신상을 공개해야만 수사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합의금 얘기를 하다가 살인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친구 쪽 살인 이유도 또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일단 피해자는 말이 없죠. 지금 시신 수습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게 됐고 금전 문제로 다투게 돼서 내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고 가방에 담아서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여러 정황을 좀 맞춰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히 밝혀진 건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남성은 지금 모든 살인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노렸다는 점으로 봤을 때 계획 범죄로 판단을 하고 의심을 하고 수사를 점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 남성이 직업도 없으면서 상당히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해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변변한 수입이 없는데 100만 원에 가까운 양주를 마시기도 했고 그리고 생활비로 2천만 원 가량을 사용했다. 또 하나 전 여자친구 명의 신용카드와 아파트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세계 카드사에서 1억 원 가량을 사용했나 봅니다. 가압류가 걸려 있다. 그만큼 흥청망청 썼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래서 경찰은 혹시 돈이 떨어지면 돈 때문에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했던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진희 변호사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본인은 이제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사법적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우발적이냐 그리고 의도적이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형량이 좀 줄 수도 있지만 네. 계획된 범죄다 하면 나중에 또 형량이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 사안을 보면 지금 이제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도 살인을 한 다음에 택시기사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이게 금액도 꽤 되던데 한 5천만 원가량이 사용을 했다고 하고 또 본인이 이제 어떤 변변한 직업도 없으면서 생활비를 한 2천만 원가량 사용하고 또 고급 양주를 마시고 또 카드사에 또 1억 원가량 이게 채무가 있어 이것까지 가압류가 걸린 상태면 본인이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이걸 어떻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해야겠다 이런 계획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주변 이웃들은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시죠. 밝고 인사 잘하는 청년이었다라고 이웃 주민들은 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얼굴 택시기사 살해범, 국민일보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불과 4개월 사이에 동고녀와 택시기사 두 사람을 지금 밝혀진 것만 봤을 때 잇따라 살해한 이 씨가 인사 잘하고 밝은 청년으로 주변인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남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타인의 물품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타인의 물품들의 주인을 찾아가지고 계속 연락을 해보는 와중에 있는 것 같아요. 생존 여부를. 상당히 뭐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여요. 옷장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여성을 초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검거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과가 많지 않아서 점수가 그렇게 25점이 넘어가는 그 정도로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자, 추가 살인 여부도 경찰은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수사 상황을 저희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중국의 비밀 경찰서로 지목됐던 그 중식당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계속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미심장한 기자회견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중국의 비밀 경찰서로 의심받고 있는 그 중식당, 추악한 세력을 폭로하겠다라고 본인들이 뭔가를 폭로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폭로하냐? 부패 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있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한국 정치를 조종해서 한중 우호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진심을 은폐하는 추악한 세력을 오늘 폭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폭로될까요? 글쎄요, 진짜 궁금합니다. 네. 일단 평범한 중국 음식점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범한 중국 음식점이라면 지금 사용하는 용어들, 부패 기업이 한국 여론을 통제하고 한국 정치를 조종해서 우호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뭐 그 기업이라 아까 그 음식점이라면 음식점 뒤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 한에는 그런 아무리 이게 파인다이닝 차이니스 레스토랑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하지 않다라고만 느껴집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이건 있어요. 지금 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 중국 음식점이 그래서 경고문까지 그 앞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임대인 임차인의 갈등이 계속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너무 범위를 확장시켰어요. 한국 정치를 조종했다. 이거야말로 지금 의심이 가는 부분, 중국의 어떤 비밀 조직 내지는 중국의 국무원의 어떤 이 조정하에서 이 한국에 있는 어떠한 어떤 조직 이런 어떤 의혹을 사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표현을 했다. 오늘 어쨌든 그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언론들은 거기에 대해서 추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 뭐 의혹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여기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음식 맛이 괜찮아요? 아니,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처음에 갔는데 그 독특한 양식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이제 한강에서 이렇게 띄워진 음식점인데 일단 접근성이 어렵고 아니 어떻게 여기가 허가가 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민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중식당에 허가가 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들어가서 내부의 양식을 보면 우리나라의 양식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중국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리고 테이블도 원탁이 엄청 크고 널찍하고. 네, 널찍하고. 그리고 음식도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중국 음식과는 조금 다른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낯설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중국 음식이 들어왔을까 하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에 별로 오고 싶진 않다 했는데 여기서 무슨 뭐 비밀 얘기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좋은 경험담 말씀 감사한데 어찌됐든 오늘 과연 이 추악한 세력이 누군지 폭로를 한다고 하니까 그 세력이 누군지 한번 기다려 보겠고, 그리고 지금 박성준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거기는 굉장히 독특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도 뭐 평이 안 좋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 그러니까 음식점을 차린 그 대표는 어떤 목적으로 이 음식점을 차렸는지 본인이 직접 설명한 게 있어서 저희가 영상을 구해봤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首先呢，我想让韩国的朋友在韩国就能够品尝到非常地道的这种中餐，这是我们的第一个想法，也是我们这个最想做的一件事情。同时呢，我们也希望能借助这个平台，向韩国的朋友能够展示我们的中国的历史文化、中国的传统文化同时呢，能够品尝到我们的美食。 중국의 제대로 된 문화를 한국에게 알리고 싶다 했는데 사실 지금 박성준 의원 말씀해 주셨지만 장윤 변호사님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저도 인터넷 후기를 좀 찾아봤더니요. 짜장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어서 나오고 좀 춘장을 좀 더 달라 이러는데 우린 춘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좀 나쁜 후기, 그 당시에는 그냥 후기에 지나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식당이 목적인 곳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후기도 인터넷에서는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궁금해지는군요. 기자회견 어떤 발언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 아이템 못한 게 있는데 그건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